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젠 티커명 BIIB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같은 공식 문서도 있고요. 제프리스 같은 투자은행 리포트도 있고, 심지어 레딧에 올라온 전 현직 직원들의 아주 날 것 그대로의 평가까지. 바이오젠의 여러 얼굴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바이오젠 하면 보통 다발성 경화증, MS 치료제의 옛 명성, 이런 거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이 회사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엄청난 호재까지 터졌어요.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에서 스스로 그냥 나가떨어지는 행운까지 따랐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런 호재가 있는데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회사는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췄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기회랑 위기. 라는 이 상반된 신호가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충돌하는 기업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바이오젠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 11월 24일, 비만 치료제로 요즘 가장 뜨거운 기업이잖아요. 노보노디스크. 여기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바이오젠한테는 거의 복권 당첨 같은 소식이 된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제프리스 분석 리포트를 보면 이 사건을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오버행, 하나가 제거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려가 제거됐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의 잠재적인 경쟁 환경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협적인 경쟁 후보가 알아서 그냥 무대에서 내려간 셈이군요.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쓴 접근법이랑 바이오젠의 레켐비가 쓰는 접근법은 과학적으로 아예 다른 길이었잖아요? 그냥 경쟁사 하나 줄었다, 이 정도로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보노디스크는 그 GLP-1 계열,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랑 같은 방식으로 알츠하이머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반면에 바이오젠의 레켐비는 뇌 속에 쌓이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를 직접 제거하는 항아밀로이드 방식이죠. 방식 자체가 달랐군요. 네, 완전히 다른 가설을 내세운 경쟁자가 실패하면서 시장에는 현재로서는 아밀로이드를 공략하는 바이오젠 방식이 가장 유망하구나, 이런 인식이 확고해진 겁니다. 레켐비의 과학적 가치가 간접적으로 입증되는 효과를 얻은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경쟁 구도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았다, 이걸 증명해 준 셈이네요.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잖아요. 이미 시장에는 일라일릴리의 키선나, 도나네밥이라고도 부르는 약이 똑같은 항아밀로이드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솔직히 기업 체급으로만 보면 일라일릴리가 훨씬 거인이죠. 결국 마케팅이랑 영업력 싸움이 될 텐데 바이오젠이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전력 같은 게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바이오젠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2025년 10월에 승인받은 건데요. 가정용 자가주사제, 아이클릭이라는 겁니다. 자가주사제요? 집에서 직접 맞는 거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정맥 주사를 맞아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지요법 단계의 환자들은 집에서 간편하게 직접 주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약효는 같은데 사용 편의성으로 차별화를 꾀한 거군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는 시간, 비용, 이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엄청난 장점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편의성 개선 덕분인지 성과 데이터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레켐비 사용량이 전년 대비 무려 395%나 폭증했고요. 최근 3분기 글로벌 매출은 1억 2,1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잠깐만요. 395% 성장은 놀랍긴 한데 이건 시작점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가능한 기저효과 아닐까요? 절대적인 매출액으로 보면 아직 바이오젠이라는 이 거대 기업을 먹여 살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레켐비 하나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약값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다다르다 보니까요. 자가주사로 편의성은 개선됐을지 몰라도 비싼 약값 때문에 생기는 보험 적용 문제나 환급 문제 같은
접근성의 장벽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예요. 그렇죠. 집에서 맞는다고 수만 달러짜리 약값이 싸지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뭐 부유층을 위한 개선책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레켄비가 분명 희망의 불씨이긴 한데 아직은 회사 전체를 책임질 만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젠의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레켄비라는 스포트라이트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재무제표요? 레켄비 매출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면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3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12억 달러나 나왔다고요? 레켄비가 아직 이 정도 현금을 만들지는 못할 텐데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죠? 다른 마법이라도 부리고 있는 건가요? 바로 CEO 크리스토퍼 비바코가 추진하는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영어로는 Fit for Growth라고 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그 마법의 정체입니다. 2025년 말까지 총 10억 달러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계획 안에는 R&D 파이프라인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천 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이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비용 절감은 좋은데 R&D를 줄이고 사람을 내보내는 건 이거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인 재무 성과를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만약 단순히 비용만 줄였다면 그 비판이 딱 맞을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젠은 그렇게 확보한 실탄을 새로운 성장 동력에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요? 네, 바로 레켄비 외에 다른 3개의 신제품, 스카이클라리스, 저주배, 칼소디, 이 신제품 4총사가 3분기에만 2억 5,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건 전년 대비 67%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67% 성장. 와, 이 정도면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그 다발성 경화증 약들의 매출 감소분을 메울 수 있는 수준인가요? 메우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젠의 플랜 B의 핵심이에요.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확실한 잠재력을 가진 소수의 신제품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죠. 특히 산후 우울증 치료제인 저주배의 성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3분기 미국 매출이 5,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1%나 폭증했습니다. 와, 151%요? 산후 우울증은 정말 거대한 잠재 시장인데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이건 단순히 약을 파는 걸 넘어서 새로운 시장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CEO가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 성장 동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펠자르타맙이라는 희귀 신장 질환 치료제인데요. 현재 무려 3개의 임상 3상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3개나요? 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바이오젠은 기존의 신경과학 전문 기업에서 면역학 분야의 강자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레켄비가 실패하더라도 회사를 지탱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을 동시에 세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쟁사의 행운이 따랐고 주력 신약 레켄비는 편의성을 무기로 순항 중이고 저주배를 필두로 한 플랜 B도 탄탄하고 비용 절감으로 현금도 쌓이고 아니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인데요. 그런데도 도대체 왜 주가는 떨어지고 회사는 가이던스를 낮췄을까요? 시장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거대한 리스크를 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게 뭔가요?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시장의 우려는 두 가지 핵심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사업의 붕괴 속도입니다. 붕괴 속도요? 네, 수십 년간 바이오젠의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다발성 경화증 사업부가 복제약, 제네릭의 공세로 인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주력 제품이었던 텍피데라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게 아주 뼈아프죠. 하지만 아까 신제품들의 성장률이 MS 사업의 감소분을 메우고도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숫자로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2025년 3분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건 바로 그 지속 가능성이에요. 녹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반면에 신제품들은 아직 작은 조각배들이죠. 지금은 이 조각배들로 빙하가 녹아서 생기는 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지만 과연 5년,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낡은 엔진이 꺼지는 속도랑 새 엔진이 예열되는 속도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주군요. 단기적인 소공이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두 번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위험, 기업 문화입니다. 사실 바이오젠의 리스크를 얘기할 때 과거 에듀헬물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FDA 자문위원회의 압도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승인을 밀어붙였다가 결국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상업적으로 대실패했죠. 혹시 저희가 받은 자료에 나오는 그 내부 문화 문제가 바로 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레딧에 올라온 전 현직 직원들의 평가를 보면 실수를 돕기 위해 거짓말이나 서류 조작을 하는 문화가 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직원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또 의사결정은 거북이처럼 느리고 유독한 마이크로 매니저들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 같은 혹평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부 문화가 바로 에듀헬름 같은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의사결정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건 익명의 레디 포스팅이잖아요. 어느 회사에나 불만을 가진 직원은 있기 마련인데 이걸 바이오젠 전체의 구조적인 리스크라고 보기엔 좀 과장된 해석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 익명의 불만글 몇 개였다면 무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에듀헬무라는 수십억 달러짜리 구체적인 실패 사례가 있고 최근 Fit for Growth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대규모 정리해고 과정에서 나온 불만들이 더해지면서 이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선 어떤 조직적인 패턴으로 읽히고 있는 겁니다. 뛰어난 과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해도 그걸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는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재무제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야기네요. 훌륭한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그냥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바이오젠에 대한 목표 주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선 제2의 도약이 시작됐다고 보고 매수를 추천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이런 내부 리스크 때문에 결국 가치 함정에 빠질 거라고 경고하죠. 정리해보면 바이오젠은 레켄비와 신제품 파이프라인이라는 강력한 기회의 창을 연 동시에 쇠퇴하는 기존 사업과 보이지 않는 문화적 리스크라는 위기의 문도 함께 열어둔 셈이네요. 정말 양날의 검 위에 서 있는 기업 같습니다. 네, 기회와 리스크가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공존하는 기업도 드뭅니다. 그래서 더더욱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오늘 논의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바이오젠이 최근에 알사이온 테라퓨틱스라는 작은 회사를 인수해서 테카플렉스라는 약물 전달 기술을 확보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신약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필라자를 환자의 척수에 더 쉽고 덜 고통스럽게 주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 기술입니다. 네, 반복적으로 척추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줄여주는 기술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바이오젠 같은 거대 바이오 기업의 미래는 세상을 바꿀 기적의 신약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법을 환자들이 더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혁신은 새로운 분자가 아닌 바로 이런 편의성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나 가발성 경화증 같은 만성질환 분야에서는 치료 효과가 비슷하다면 결국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치료 과정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쪽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약효를 넘어선 치료 경험 전체를 디자인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 바이오젠의 성패를 가를 또 다른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바이오젠, BIII, B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엔비디아 같은 화려한 부활에 성공할까요? 아니면 위험한 가치 함정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